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조어입니다. 교육은 가능성을 전제로 합니다. 학습 부진 학생들을 포함해 모든 아이들의 성장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실제 기초학력 보장법이 제정 중에 있는 한편 기초학력 진단에 대한 논쟁도 뜨거운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미래교육 플러스에서는 기초학력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부족하고 힘든 아이들이 사실 공교육만큼 잡아줄 수 있는 여건은 없거든요. 학교가 아이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학교 자체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선생님들의 어떤 적절한 개입만 들어간다면 조기 개입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상담이나 관찰을 통해서 수업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모든 아이들은 성공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제가 항시 시작할 때는 우리 최태성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은 질문을 김태훈 실장님한테 하려고요. 또 잘리는 건가요? 잘리진 않고요. 다음에 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기초학력에 대한 논의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하지 않았나요? 네네. 한 20년 전부터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그간의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개관해서 김 실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가에서 학습이 좀 힘든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에 대한 정책들이 한 20여 년 정도 계속 지속을 돼 왔습니다. 그때 이제 가장 첫 번째 질문은 수업에 따라오지 못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자료가 없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슈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아이들 지도를 위한 그 아이들 수준에 맞는 학습 부진 아이들 지원 지도 자료를 만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사업으로 펼쳐졌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는 도중에 이제 그 학업 성취도 평가가 전수 평가가 되고 모든 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라는 게 나오고 그러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럼 학교 자체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가 아이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단위 학교에 큰 예산이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현장의 요구가 또 뭐였냐면 해도 안 되겠습니다라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도 있고 많은 프로그램도 돌렸지만 두 손 두 발을 다 든다. 저희가 그때 이제 프로젝트명이 재민이 구하기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어요. 재민이? 재민이라는 이제 가상의 인물이 한 명 있었고요. 가상인물이에요? 네네네. 그 2012년도인데 재민이라는 친구가 이제 복합적인 원인으로 학습 부진이 된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부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가정 형편도 어렵고 그다음에 아이 자체에 좀 아픈 게 뭐 게임 중독도 있고 정서적으로도 불안하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학습 부진이 돼버린 아이들은 실은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 아이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때 17개 시도가 다 똘똘 뭉쳐가지고 이런 아이들을 뭔가 지원하려면 학교를 지원해야 한다. 그래서 학교 밖에 시스템을 갖춰 나가자라고 해서 실은 그때부터 구축됐던 게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3단계 안전망, 그러니까 학교 밖 안전망, 학교 안 안전망, 그다음에 교실 내 안전망. 가장 먼저 구축된 게 이제 학교 밖 안전망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학교 내에서는 어떤 정책들이 지금 이렇게 구현되고 있어요? 서울이 2019년에 한 181교 정도가 초중고 합해서 학생들 중에 복합적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요인 아이들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운영들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단위 학교 안에서의 교사들끼리 좀 기초학력 다중지원팀을 형성을 해서 교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그래서 이 아이가 단순 학습 결손일 경우에는 담임 혼자 해결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 환경이나 특별한 정서 행동이 문제점 있는 아이들 그런 애들은 함께 하지 않으면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럴 아이들은 다중지원팀에서 최적의 지원 조건이 뭘까 이런 것들 논의해서 학교 안에 갖고 있는 많은 유원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 아이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었죠. 지금도 그거 하고 있고요. 네. 이 다양한 정책들 또 프로그램들이 운영됐는데 궁금해지는 게
성과는 뭐였고 그렇지. 또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찬수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기초학습에 대해서는 이제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의 성과가 낮은 것은 세계적으로 같은 것 같아요. 기초학습 부전을 지금 20%에서 50%로 지금 잡고 있는데 그 중간도 아니고 왜 밑에 하필이면 20%를 가지고 기초학습 미달 아님을 20%를 가지고 하니까 실제 삶을 살아갈 때 그 교육과정 목표의 20%를 가지고 자기 삶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존 시스템에 대한 이 타당성이나 이런 걸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뭐 저번 시간에 계속 봤는데 하여튼 이 기초학력 미달을 좀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조기 개입. 굉장히 저번 시간에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조기 개입의 시기를 해외 같은 사례에서는 뭐 초등학교 한 1, 2학년 뭐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왜 교수님 왜 그게 초등학교 1, 2학년인지 한번 조금만 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초등학교 1, 2학년 교육과정 성취 기준은 이제 뭐 특히 국어와 수학에 있어서요. 앞으로 이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뭐 어떤 기술을 익히는데 가장 도구적인 기본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학년에서는 그 내용 자체가 그냥 교육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이들이 조금 늦게 가더라도 조금 더 빨리 가더라도 이 아이들이 좀 늦게 가는 친구들에 대해서 뭐 제가 공부를 못하는 친구다 이런 의식 자체를 별로 하지 않게 되는 시기이죠.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 1, 2학년 교육과정은 완전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취 기준 100%다. 그럼 100에 100을 도달해야 되는 게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교육과정의 단계이고요. 특히 아이들이 아직 어린 학습자이고 어떤 공부에 대한 상처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시기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들의 어떤 적절한 개입만 들어간다면 충분히 이 아이들이 어떤 역량을 가진 학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개입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러네요. 실제 장 박사님, 저희 그 교육 현장에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그 조기 예방 프로그램들 많이 지금 있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 자체가 단위학교 책임 지도자 예산이 학교마다 800에서 한 1000 이렇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예산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초 1, 2학년에 집중을 해서 학교 내 수업 내 뭐 협력 강사를 넣던 방과 후 보조 강사를 넣던 그것은 저학년에도 집중을 하라 이런 메시지는 저희가 늘 주고 있고요. 그리고 선임들께서 초 3이 되면 과목이 엄청 복잡해지거든요. 과목이 확 늘어나요. 9개, 10개로 이렇게 늘어나는데 초 1, 2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죠. 그 단계에서 아이들의 기초 수학, 기초 국어를 잘 다져지면 위학년 올라갔을 때도 학습 격차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민 선생님은 학교 현장에서 그런 변화 같은 것들을 느끼시나요? 일단 저희는 작년 그리고 재작년부터 더불어교사제를 운영했었는데 이제 운영하면서 더불어교사제는 한 명의 교사가 아니라 2명의 교사가 수업을 함께 진행하는 제도인데요. 초등학교에서요? 네네네. 이제 아무래도 학습 부진이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줄 수 있고 또 적절한 시기에 학습적인 보조를 할 수 있다는 좀 장점이어서 저희는 좀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봤던 그런 사례인데. 글쎄 말이에요. 저도 오늘 더불어교사제는 처음 듣는데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에 가서 저희 그 취재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실제 운영되는 상황을 같이 보시죠. 좋네요.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에 변화가 일고 있다는 서울 원신초등학교에 찾아가 봤습니다. 띄어쓰기 문제. 이거 자릿수가 몇의 자릿수예요? 맨 앞자리. 찾는 방법을 수학 수업의 한창인 교실. 규칙 찾기를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다른 수업과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평범한 수학 시간인데 그런데 교실에 선생님과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누구일까요? 남자분은 누구예요? 우리 담임쌤이요. 그러면 옆에 계신 여자분은 누구예요? 우리 학교 더불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2명인 교실이었습니다. 더불어 선생님. 알고 보니 서울 원신초등학교에선 2학년 더불어교사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교사제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2018년부터 시작한 제도인데요. 아니면 못 푼 친구 그냥 버리고 가야 돼요. 수학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이런 것 같았어요. 더불어 선생님은 그럼 학교에 몇 분 계실까요? 학교에 한 분 있거나 두 분 있거나 그렇게 있어요. 시간별로 이제 더불어 네, 선생님이 국어 시간, 같이 하는 수학 거죠? 시간 이렇게. 모든 시간에 계시진 않고 좀 네. 과목별로? 과목 다 국어 수학 한정되어 있어요. 국어 수학 한정? 보통 선생님이 혼자 수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학생들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가줄 수는 없어요. 더불어 선생님과 있을 때는 뭐 제가 보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더불어 선생님이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주고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는 게 좀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2명이 되고부턴 전보다 재밌는 수업들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놀이 중심 수학 수업, 국어 협력 수업으로 학생들의 집중력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가게놀이 하는 데는 아주 그만이지. 또 그 위에 올라가면 가장 키 큰 친구 크기만큼 될 수도 있잖아. 파란 의자를 보면서 한 명의 교사가 수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때는 다른 교사가 보조 역할을 하며 수업을 어려워하는 학생들 옆에서 지속해서 재설명, 동기유발, 오답 교정 등을 통해 학습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 지도를 하는데요. 더불어 교사제 운영을 시행한 이후 학생들의 수업 흥미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른 결과도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수업에서는 개별적으로 지도를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1학기에 항상 도와줘야 하는 애들이 5명 정도가 있었어요. 2학기가 되니까 애들이 평가도 혼자 하고 그다음에 수학 익힘책도 혼자 다 풀고 하는 모습으로 점진적으로 좀 변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다행이다. 너무 필요한데. 배움의 속도와 특성에 맞게 학생들을 두모둠으로 나누어 교사들이 수업을 따로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학생 개인별 집중 지도가 가능해져 수업 속도를 따라오는 학생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룹 수업할 때도 좋네요. 두 분 계시니까. 그 수업 운영 방향을 좀 다양화하시는 게 좀 너무 좋지. 애들이 여러 명 손들 때 선생님이 한 명 있으면 한 명한테만 가야 되는데 2명이 있으면 2명 다 봐줄 수 있어서 좋아요. 일주일에 2번 수업이 끝나면 담임교사와 더불어 교사의 협의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잘하는 애들은 계속 하고 싶다고 안 하는 애들은 약간 부끄러워했었는데 그래도 질문 뭐 이렇게 답하는 건 또 애들 재밌게 참여하던데. 처음 구상한 수업의 방향과 학습 목표에 학생들이 잘 따라와주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더불어 교사제를 통한 기초학력 증진. 교사는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저학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더불어 교사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그런 학습 부진한 친구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기초 학력을 위해서 좀 더 학습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담임교사와 더불어 교사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과 배움을 이끄는 교실.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으로 모두의 가능성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협력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선생님들이 협력해서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수업 시간에 따라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아주 교육의 기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좀 많이 확산돼서 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저런 좀 조기 개입이 좀 강하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아이들 보니까 너무 반갑고 귀엽네요. 그런데 이제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저도 18년 정도 재직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 경험이 좀 많이 떠올랐는데요. 저희 반에도 특수학급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분리되는 걸 싫어해서 저희 학급으로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보조 선생님께서 들어와서 이 아이가 함께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런데 아마 저렇게 이제 더불어 교사제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모든 아이가 수업에 참여해서 각자가 의미 있는 성장과 배움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단계 안전망 모습이거든요. 저런 모습이?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생각을 했던 3단계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할 때 교실 안에서 제일 먼저 손잡는 방법. 그렇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렇게 되기까지가 실은 뭐 서울시도 뭐 13개 학교 하는데 저희는 굉장히 이제 굉장한 도전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해주는 모습이 물론 이제 이 사업이 이제 국가 수준에서도 뭐 전국적으로 몇 개 학교들이 더 있습니다. 있는데 서울은 이제 정말 정규 교사와 같이 한다는 거고 이게 선생님이 한 명 더 들어오려면 일단은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의 티오를 확보하는 게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학교들에서 애로사항은 있으나 모든 선생님들이 공감하듯이 이거는 가장 이루어져야 되는 기술적인 건데 근데 진통은 있었어요. 처음에 선생님들이 내 수업에 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선생님들이 너무 좋다. 또 다오. 그렇게 해서 실은 몇 개 다른 지역에 뭐 17개 시도 중에 다른 시도에서는 너무나 많이 원하셔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뭐 기간제 선생님까지 투입하는 이런 형태의 모형으로 지금 확산 추세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과의 그 협업 수업이 조금 불안하다, 부담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익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어때요, 선생님?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같은 한 교실에 두 선생님 여전히 낯설거든요. 어떠셨어요, 이거 도입하는데? 저도 재작년에는 저가 더불어 선생님을 했었고 이제 올해는 제가 이제 그 같이 함께 협력하는 담임 교사였거든요.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시는 거구나. 네네네네. 근데 두 가지를 다 경험하면서 느낀 게 일단 수업에 대한 어떤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기존의 수업은 선생님 한 명이서 온전히 수업을 혼자 구상하고 혼자 할 것들을 계획하기 때문에 협력하는 게 좀 익숙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수업 중에 누군가가 함께 있으니까 저도 수업 준비에 대한 부담감도 사실 있었고 또 지도하는 방향이나 가치관이 선생님마다 너무나 달라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맞춰가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협의 시간을 꼭 갖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협의 시간을 가지면서 선생님들 어떤 생각들도 나누고 또 이제 부진 학생들 중에 좀 교육적인 지도가 필요한 친구들 그런 학생의 지도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하고 그런 시간들이 많이 쌓여서 이제는 조금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학습 부진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두 분이 같이 협력해서 교육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이들 반응이 어땠는지 이런 걸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네, 저는 하나의 수업에 2명의 교사가 온다는 거의 큰 장점은 이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이 학생을 분리해서 지도하지 않는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수업은 수업 이후에 아이들을 따로 빼서 보충 수업을 하는데 그러면 정작 이 학생은 수업 시에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내용도 이해를 못하고 또 활동에는 못하는 아이니까 모든 활동에서 아이들이 제외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언제든지 아이들이 요구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도 학습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교실 2교사제 지금 서울에서 하시는 건 다 정교사들이 투입되지만 사실 뭐 호주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투입이 되고요. 굉장히 유연하게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해티 연구에서 그럼 어떤 게 정말 효과적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집단적 유능감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아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들이 좀 이렇게 소외되잖아요. 수업 활동에서. 그런데 선생님이 조금 도와줘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 효능감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모둠이 다 같이 잘 해냈어. 이런 게 생기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서울시교육청에서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들을 발표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더불어교사제 외에 어떤 방안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저가 되는 건 모든 학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자 하는 거예요. 공교육의 책무성을 다시 한번
되짚고 그래서 버려지거나 소외되거나 낙오된 아이들을 끝까지 공교육 아니면 누가 이 아이를 끌고 가겠는가 이거가 기저에 깔려 있는 거고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초이 집중 학년제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죠. 조기에 개입하자. 그게 하나 있고요.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더불어교사제도 더 확대를 하자. 그리고 유레카 프로젝트라고 해서 기초학습 부진 읽기 쓰기 세마기가 느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애들을 진단부터 도달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해주는. 그래서 아이가 와 유레카 학습에 대해서 유레카라고 외치고 있을 때까지 지원해주는 유레카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리고 그 퇴직 교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교육 인생 이모작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또 초등학교 아이들 지도하러 방과에 오시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서울학습 도움센터라고 학습 클리닉 센터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현장 밀착형으로 지역에 좀 나가보자 해서 지역학습 도움센터를 2개 정도 신설할 예정이고 아직은 저희가 난독 경계선 지는 전담팀이라고 해서 그 부분만을 다룬 팀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도 계속 생기는 추세이고 해서 난독 경계선 전담팀을 서울시 교육청에 이제 두고 그런 아이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전문기관 연계하는 그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요 내용들이에요. 계획이 있군요. 우리에겐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하는지를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서울학습도움센터 이거는 학교 밖 지원 시스템인 거죠? 네, 그렇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기초학력 부진 예방을 위해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곳. 서울 학습도움센터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락 주셨던 어머님 초등학교 배움이 느린 아이들을 돕기 위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지원하는 곳인데요.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대상으로 기초학습 능력 검사와 정서 행동 검사를 통해서 아이들의 부진 요인별 맞춤 지원을 해주고 있는 센터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학부모와의 상담. 제공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는 다 주변에서 발생되는 것들이거든요. 동생이 사랑을 조금 상담 신청 동기부터 자녀의 생활 등 학생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본격적인 검사가 시작됩니다. 쓰기와 그 다음에 읽기. 기초 학습 능력 검사 첫 번째, 읽기.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수단인 읽기가 부족하면 학습 결손이 발생하는데요. 먼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파악해봅니다. 삽살개는 보통 때는 순하지만 싸움이 붙으면 물러서지 않는 용감한 개입니다. 기초 학습 능력 검사 두 번째, 쓰기. 동물원에 다녀왔습니다. 쓰기는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중요한 능력으로 감정, 음성적 정보 등을 문자로 전환해 자신을 나타내는 수단인데요. 표현 언어 중에서도 복잡하고 높은 능력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기초 학습 능력 검사 세 번째, 수학. 연산과 문제 해결 기능으로 구성된 능력인데요.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게 써넣어 주세요. 사고력, 논리력을 발달시키는 수학은 다른 교과를 배우는 데 필요한 기능 중 하나. 저학년은 연산, 고학년은 문제 해결 능력까지 살펴보는데요. 사회문화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기억을 하고 사고를 하고 표현을 하고 계산을 하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을 평가를 해서 만약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 부분부터 저희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학습적 진단에 이어 정서적으로는 어떤지 알아보는 정서 행동 환경 검사도 이루어집니다. 그거에 맞춰서 클릭을 해주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어야 학습 부분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검사가 끝난 후엔 결과를 토대로 학습 전략 프로그램 등 개인별 맞춤 지원이 제공되는데요. 학부모, 교사에게도 지도법을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 그 기초 학습 능력이 탄탄하지 않으면 학년이 올라가서 다른 타 과목에 대한 학습을 잘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 때 반드시 이 기초 학습에 대한 기능을 튼튼하게 해줘야 됩니다. 학습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아이.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문을 두드려 보는 건 어떨까요?
저런 이제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고 많은 좀 가능성이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저 영상 보면서 궁금했던 게 진단 이후에 필요한 도움들은 어떻게 제공이 되나요? 저희가 그 서울학습도움센터에 학습 상담사가 한 140, 15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역별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진단이 끝나면 그 아이의 진단에 맞는 보정 프로그램들을 학습 상담사가 붙어서 주 2회 정도 기초학습 능력이 향상될 때까지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이게 이 부분이 아니라 난독이나 혹시 다른 부분이 있겠다 그러면 전문기관이나 뭐 치료기관에 연계를 해서 그 아이가 그런 부분에서 도움 받게끔 거기까지가 저희 센터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진짜 제가 저 상담센터 일화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의 아들이 저기 이제 학교에서 저곳을 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그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우리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왜 우리 아이가 여기 가야 되느냐? 라고 해가지고 이거 뭐 진짜 엄청 맞습니다. 아빠, 엄마 지금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사색이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이런 모습도 있다는 걸 제가 딱 보니까 거기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 이런 거 보시면서. 지금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제 아이나 학부모에게 학교 밖에 어딘가에 가서 무슨 검사를 받아보세요라고 하는 거는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걸 거예요. 그런 제안이나 이런 게. 그래서 너무 좋은 곳인데. 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까지 발걸음을 하시는 부모님과 아이들은 되게 용기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가서 받은 진단이나 그 후에 그런 처치들이 학교 안에서 받을 수 없었던 정말 우리가 전문적인 도움을 학교로부터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이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부모들도 뭐 다녀와서 그게 상처가 되거나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좀 큰 문제가 있었어가 아니라 빨리 발견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딱 지금 말씀하실 때 오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염려 안 해도 되는 거죠? 염려 안 해도 되는 받고 나면 진짜 좋은 거 받았네 이런 느낌.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학부모님한테 저희가 받았던 그 피드백 중에 가장 마음에 남았던 것이 아이의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이 말씀 해주셨어요. 저도 그때 그 말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쳤거든요. 아이의 생명이 먹는 걸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정말 모르던 걸 알게 돼가지고 까막눈이면 해외여행 가면 글자가 그냥 그림으로밖에 안 익혀지잖아요. 아이들도 똑같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클리닉 센터에서 지도해서 끝까지 지원해서 얘가 글자를 알게 된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유력하지 않겠어요? 생명을 구했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를 피드백 받았는데 저도 참 눈물이 났어요. 내가 하는 역할이, 우리 교육청 하는 역할이 한 아이를 구하는 거구나. 이걸 정말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쭉 영상을 보니까 진단이 정말 중요한데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학생을 잘 아는 거.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하는 거죠. 진단이 왜 중요한지 한 번만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아이가 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못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냥 얘가 수학을 못해, 분수 계산을 못해. 근데 왜 분수 계산을 못하지? 라고 봤더니 이 아이는 수 감각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수에 대한 정서적 상처가 있는지 아니면 집안에서의 전혀 돌봄에 집에 책 한 권이 없는 상태에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냥 너 이거 먹어라고 해서 계속 먹이면 체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러면 체하지 않게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게 이제 진단이 되는 거죠. 이 기초학력 진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게 어떻게 그러면 진단을 할까? 방법이 뭘까? 그렇죠. 그리고 교사나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의 기초학력을 좀 진단해 보고자 했을 때 뭐 이용 가능한 검사 도구들 이런 것들은 어디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일단 뭐 진단은 사실 이제 뭐 진단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일상생활에서 평가를 할 때는 이제 관찰로 하는 비형식적인 어떤 증거들을 수집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검사라는 도구를 만들어서 하는 형식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 이 두 가지가 잘 융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물론 관찰로 아이들을 잘 이렇게 진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전지적 관찰자 시점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 같지만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잘 병행되어야 되는데, 이제 관찰 평가는 이제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아이들을 관찰하고 그리고 진단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 연찬을 하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형식적인 어떤 증거를 수집하는 검사 도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응용교육 측정평가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이라는 곳에 다양한 진단 도구, 저희는 이제 인지 능력에 관한 도구입니다. 학습 능력이죠. 그래서 그런 도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꾸꾸 사이트에도 다양한 진단 도구들이 있습니다. 무슨 사이트? 꾸꾸 사이트. 왜 꾸꾸예요? 킵업, 캐치업에서 KUCU 그래서 꾸꾸 사이트라고 있습니다. 킵업, 캐치업. 캐치업, 꾸꾸. 이제 보진아이들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이트인데요. 이게 2010년도부터 만들어졌고 그 안에 이제 포털로 부진아이들 지도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한 곳에 모아서 이제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꾸꾸 사이트 안에 들어오면은 학습 역량 검사라든지 뭐 아이의 뭐 어휘력, 그다음에 수리력 아니면 기억력 이런 테스트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거나 학습 저해 요인이 뭔지 확인하는 방법, 유형, 학습 유형, 그다음에 정서 행동 아이의 그 환경에 대한 것들을 온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진단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에 들어가서 하면 결과도 나오고 네, 결과지까지 그 결과지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제언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도 해요? 그건 해야죠. 수능만 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 진단 평가를 지금 이야기하셨는데 진단이 좋긴 좋은데 사실 이게 저희 일반인들 볼 때는 그 언론 뉴스에 나올 때 이게 기초학력 학생들에 대한 진단 말고 전체 학년 학생들을 위한 진단 평가 이거 있으면 엄청난 또 이슈가 되잖아요. 문제점이 있다. 이거 왜 하냐부터 출발해가지고 뭐 어떤 평가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어떻게 되냐, 뭐 논란이 많은데 진단 평가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런 어떤 그 차이는 또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누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 진단 평가에 대해서 국내 논란이 있었잖아요. 있죠. 이게 전수 평가냐, 그렇죠. 표집이냐. 근데 일본의 예를 들면 우리가 좋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어요. 일본은 고등학교 대상이지만 최근에 개발한 그 진단 평가가 일제고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학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특정 학교 단위로도 할 수 있고 특정 학교의 특정 반 단위로도 할 수 있고 특정 반의 소수 개인들이 신청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진단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 건강진단처럼 언제든지 가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다르고 저는 그게 진보된 이 접근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학부모님들하고 교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패널로 또 참여하셨으니까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네. 요즘 현재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인공지능이니 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얘기를 주로 하는데 아이들에게 배움이 일어나는 경로와 도구, 과정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현장이 조금 더디긴 하지만 그래도 수업이 많이 바뀌어서 모둠 수업을 한다든지 뭐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영상을 활용한 수업을 한다든지 하는데 과거와 같은 읽기, 쓰기, 세마기, 수학 같은 3Rs만 활용한 지필평가가 이것만으로 과연 기초학력이 충분히 평가될 것인가 아니면 영상을 해독하는 능력이라든지 타인과 소통하고 협업하는 능력, 또 비판적 사고력, 목표로 의식을 가지고 뭐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런 거에 대한 좀 논의도 이것도 충분히 요즘 아이들한테는 학습에 굉장히 필요한 그런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읽기, 쓰기, 세마기만으로는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패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저는 우리 아이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지표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험 결과에 따른 서열화보다는 내 아이의 성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일종의 테스트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기초 교육에 대해서 찾아봤더니요. 이 진단 평가에 대한 문제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벌써 사교육 시장이 발빠르게 반응하고 있구나. 사교육 시장에 진단평가 문제집이 있다고요? 네네네. 이런 것들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란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것은 사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맞물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 경우에 한글 선행학습이 이루어져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글 교육 실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이미 다 배우고 온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런 전제하에 좀 부족한 친구들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중고등학교 다른 수업은 모르겠지만 수학 같은 경우에 선행을 하고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수업 자체가 중상위권 선행하고 온 친구들에 맞추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 걸 보고 있고요. 이런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교육에서 더 기본에 충실한 교육을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이런 것들이 좀 선행이 되어야지만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친구들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교육 시스템, 평가 시스템 자체가 미달하는 친구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좋은 의견이시네요. 선생님 한번 의견. 네, 선생님 누구 없으신가요? 네, 네 저쪽에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동안 평가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형태의 일제고사가 시행되다가 어느 해부턴가는 이제 교사별 상시평가제로 되고 지금은 이제 100% 수행평가제로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수행평가 100%를 하는 이유 자체가 이제 아이들을 서열화하기보다는 다양한 형태로 아이들을 평가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교사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기에는 이 현재 100% 수행평가 시스템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요. 실제로 학부모 상담을 해봐도 학부모님께서 아이가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전혀 성적이 어느 정도다 뭐 이게 객관적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좀 혼란스럽다라고 궁금하다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학력 수준을 좀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다양한 평가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런 객관적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평가 체제는 없을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는 혁신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인데요. 그 혁신학교는 공교육이 일반화된 아니면 획일화된 교육을 탈피하고자 나온 제도인데 벌써 이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이제 혁신학교라는 이 제도가 한편으로는 교육과정 재구성이나 프로젝트 학습이라고 해서 선호하시는 분도 있지만 반대로 이런 것 때문에 기초학력이 저하된다는 일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에서 이런 기초학력이 낮아진 요인이라면 정말로 이게 낮아진 요인이라면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여기 좀 진짜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 우리 장 학사님이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 많은 대답을요? 짐이 한꺼번에 막 쏟아지는데. 그 혁신학교 관련해서 얘기부터 네 분 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희 고민이기도 해요. 저희도 초3, 중1 뭐 진단평가 하겠다 했는데 여론의 문매를 맞았고 그게 또 학부모님들 의견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초3, 중1 모든 학생들 진단평가 하겠다는 기저에는 혁신학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년간의 혁신학교는 이루어졌지만 기초학력은 낮아진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극복하고 싶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좀 표준화된 진단 도구를 투입을 해서 그게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거기에 맞는 또 맞춤형 보정을 통해서 아이들을 좀 궁금한 것도 우리 아이가 정말로 3학년 수준에 맞는 아이야? 이 정도는 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판별해 주고 싶었었어요. 저희도 그랬는데 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전히 그건 ING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고 모든 사람들을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은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는 쪽으로 저희도 더 협의해서 더 좋은 방법들을 논의할 예정이에요. 여전히 또 ING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혁신학교가 기초학력이 미도달됐다라는 근거를 제시한 데이터 자체가 저는 좀 의문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이 시험을 주고 여기에서 미도달 비율이 높다라고 해서 혁신교육이 실패한 교육이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과장되고 데이터를 잘못 해석한 거죠. 네. 아이들이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의기소침해져요. 언론에서 막 큰일 났다, 걱정이다 하니까 자기 미루달로 나온 아이들이 선생님 저 걱정이에요 막 이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학교를 혁신한다라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수업을 혁신하는 것이고 수업을 혁신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그 수업 안에서 모든 아이들이 성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혁신학교의 기본 개념이나 어떤 것들이 교육의 기본과 전혀 어긋나 있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번 기회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의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진단보다 더 중요한 게 지원이잖아요. 맞아요, 지원. 네, 마지막으로 이 기초학력 부진 예방하고 또 이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원들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 박사님부터 하시죠. 저희가 뭐 많은 정책들을 어쨌거나 2020년도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 기전은 하나에도 놓치지 말자예요. 부족하고 힘든 아이들이 사실 공교육만큼 잡아줄 수 있는 여건은 없거든요. 나머지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충분히 다 케어를 해요. 근데 부족하고 소외되고 배움이 느린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끝까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들을 만들려고 더 노력할 거고요. 영화 친구의 유호성의 대사가 생각나는데요. 누구 한 명이 끝까지 나한테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가르친 사람이 있었다면 자기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배움이 느린 아이를 끝까지 잡아준 누군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아이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정책이 뭘까를 늘 고민하는 서울시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나요? 네, 좋습니다. 여튼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김경미 선생님. 네, 저희는 이제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제도들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1수업 2교사제도 그 중에 하나이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건 좋은데 이 교육 제도가 너무 쉽게 바뀌면은 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속 발전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랑 같은 전공을 하신 분이 이제 영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쓰는 예산에 공 하나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는 수학과학자가 들어가면 이렇게 예산이 커지는구나. 제가 실은 이제 이 기초학력 관련된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징징거렸어요. 돈 달라고. 왜냐면 돈이 들어가야 해요. 그럼 이 아이들은 네네 사람이 아니면 안 돼요. 이 아이들은 뭐 AI 인공지능으로 가르친다? 그러면 걔 부진이 아닐 거예요. 그 기계가 왜냐면 이 아이들은 부진 아이들 만나면 만날수록 아이의 그 인지적 기억과 감정적 기억 중에 감정 기억이 훨씬 크거든요. 그럼 감정 기억을 주는 건 사람이 해줘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투입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되게 안타까웠던 건 우연 변수에 의해서 변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떤 선생님을 만나면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이 정도는 모두가 다 되는 그런 구조가 되려면 충분한 이제 지원과 인력과 예산은 그냥 이거는 뭐가 바뀌었다고 깎일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집에 쌀 안 떨어지듯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선생님들이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초학력의 성과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기초학력에 대한 지원은 학습 복지이기 때문에 성과를 수치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 처음 걸음마 뗄 때 그냥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는 것처럼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걸 신문 기사에서도 읽었는데요. 그런 정책들이 단발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단기간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믿고 열심히 같이 힘내서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교사에서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사가 이게 어떤 지원이 내려왔을 때 저건 내 삶이 힘들어지는 거야. 저 지원 가지고 돼? 택도 없다. 저 아이들 하나를 하려면 10아이들, 5아이들 돌보는 힘이 드는데 저걸 해낸다고? 그래서 저는 교사들이 모든 아이들은 성공적으로 배울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뭐 좀 IQ가 좀 낮든 뭐가 좀 부족하든 그 아이들도 그 아이에 맞는 학습을 제공하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학습을 제공하면
도와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뀌는 학습법을 준비하겠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학교의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문화가 바뀌려면 교장의 리더십이 중요해요. 굉장히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고 교사들에게 많은 리더십을 분산시키고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학습 동아리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자꾸 교사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걸 생각하는데, 많은 연구에 의하면 개인의 역량 가지고는 이 학습 부진을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힘겹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적 역량, 그러니까 학교 문화하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전체가 아니야, 해보니까 바꿀 수 있어. 제발 저렇게 바뀌잖아. 이런 것이 성공 경험을 가지고 막 학교에 꽉 찼을 때 그때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문화를 바뀌고 교사의 역량이 바뀌고 그다음에 교사들이 성공 사례를 다 나눠야 돼요. 전국적으로 한 학교 내에서도. 그러면 수업 나누려 해야 되니까 자기 수업 활짝 문 열고 실패 사례, 성공 사례 막 나눠야 돼요. 그래요. 예, 이런 것이 함께 변하지 않고 그냥 뭐 보장법을 만들고 지원한다고 이게 변한다? 해결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말씀들 들어보면서 진짜 다시 공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출발선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낙오자 없는, 낙오 학생 없는 그런 어떤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에서 낙오 학생이, 그러니까 따라가지 못한 학생이 발생한다면 저는 우리 세금 잘못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건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돌봐야 될 그런 부분이다. 아까 영재와 이 기초학력 미달과의 그 영차이 난다는 거, 이 자체부터 저는 우리가 공교육에 대한 어떤 개념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한번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고민해보는 그런 출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느리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시간이라면 교사나 학부모도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학습 부진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봐 줄 수 있는 마음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되묻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더딘 시간을 견뎌줘야 우리 아이들도 어려운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키운다는 사실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이 전문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학부모가 완전히 배제가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뭔가를 표현했을 때 받침해 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기초학력의 지원은 굉장히 유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다음에 학부모님, 그다음에 사회의 책무상 함께 나가야 되겠다. 단 한 명도 학습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신념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볼 때는 단 아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둘러싼 모든 것까지 봐야 된다.